어머니한테 받은 돈을 어떻게 쓰든 제 마음이에요. 그걸 왜 문제 삼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행운이 대박 나시길 기원하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은지의 말은 칼이 되어 제 심장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며느리의 그 뻔뻔한 웃음 뒤에 숨겨진 차가운 눈빛을 마주하자 그동안 켜켜이 쌓아온 제 인내심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겨우 한 달 전 돈이 없다고 제게 손을 벌리던 그 입이 어째서 지금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걸까요? 제가 들인 돈으로 명품 가방을 사고 그것도 모자라 친정 식구와 해외여행까지 다녀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꿈이기를 바랐지만 제 앞에서 굳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는 은지의 모습은 너무도 선명한 현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5세가 된 김영자입니다. 평생 남편 없이 홀로 아들 민준이 하나를 키워내며 살아왔습니다. 억척스럽게 돈을 모아 마련한 이 집은 제 젊음과 땀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곳입니다. 남들은 은퇴 후에 편안한 삶을 꿈꾼다고 하지만 제게는 아직도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랑으로 맞이했던 며느리의 실체와 그를 감싸는 아들, 그리고 저를 짓누르는 고부 갈등의 무게. 이 이야기는 저의 마지막 노후를 송두리째 흔들었던 차마 누구에게도 말하기 부끄러운 제 삶의 단면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에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세요. 다시 은지와의 대화로 돌아왔습니다. 제게서 돈을 받아가는 것은 당연하면서 정작 그 돈을 어디에 쓰든 제 마음이라고 말하는 은지의 태도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쥐어준 용돈과 살림살이, 부족한 생활비까지 노후를 갉아먹어가며 그들에게 베풀었던 모든 것들이 순간적으로 허망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서운함을 넘어 이 모든 것이 저를 기만하고 속인 것이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돈이 없다고 했던 모든 말들은 거짓이었고 그들은 저를 그저 돈을 퍼주는 ATM처럼 생각했던 것일까요? 목구멍이 막힌 듯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은지의 뻔뻔한 표정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제 속은 이미 시뻘겋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은지의 말은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마치 제가 간섭할 자격조차 없다는 듯 그녀는 도도하게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딸처럼 생각했던 제 마음이 철저하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고 그 다음에는 분노가,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는 억울함과 서러움이 뒤섞여 밀려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저는 그저 며느리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미 SNS에서 그녀의 호화로운 여행 사진들을 본 터라 더 이상 그녀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 가까스로 입을 열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은지야, 내가 말하는 그 돈이 대체 무슨 돈이니? 내가 나한테 받아간 돈 아니니? 제 질문에 은지는 어깨를 으쓱하며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서 주신 돈이잖아요. 제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 말에 제 손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제게 돈이 없다고 말하며 손을 내밀었던 수많은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와서 어머니가 주신 돈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건 좀 아니죠. 며느리 체면도 생각하셔야죠. 은지의 말에 제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체면이라니. 저에게 손 벌리는 건 괜찮고 제가 그 사용처에 대해 묻는 건 체면을 깎는 일이라는 걸까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며느리 체면은 생각하면서 시어머니 체면은 없다는 거니? 내가 너한테 준 돈이 얼마인 줄 알아? 제 말에 은지는 한숨을 쉬며 짜증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집 경제 사정이 넉넉한 편은 아니잖아요. 저도 저희 엄마한테 효도하고 든 마음이 왜 없겠어요? 어머니가 저희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 엄마 칠순 기념으로 여행 한번 다녀온 게 그렇게 큰 잘못이에요? 시댁에 손 벌리는 만큼 친정에 쓰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녀의 뻔뻔한 말에 저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들인 돈이
효도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친정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명확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옆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아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색한 얼굴로 제 눈치를 살피며 은지를 힐끗거릴 뿐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은지를 말렸을 아들이 왜 오늘은 저렇게 조용히 있는지 그 침묵이 저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저와 은지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사실에 제 마음은 더욱 서글퍼졌습니다. 제 편이 되어줄 줄 알았던 아들마저 저를 외면하는 것 같아 저는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너는 아무 말도 안 할 거니? 내 엄마가 지금 내 아내한테 이렇게까지 모욕적인 말을 듣고 있는데 제 말에 민주는 그저 고개를 푹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은지의 말보다 더 깊은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이 모든 것이 제가 짊어져야 할 노후의 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은지는 더 이상 돈이 없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돈 없음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닌 저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으니까요. 제가 무언가라도 주려 하면 그녀는 오히려 더 당당하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주신 돈으로 여행도 다니고 명품도 써요. 그래도 괜찮죠? 라고 말하는 듯한 태도에 저는 속으로만 사겨야 했습니다. 아들 민주는 여전히 저와 은지 사이에서 눈치를 볼 뿐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허울 뿐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며느리의 행동에 대해 한마디라도 꺼내려 하면 그는 엄마, 은지 힘들잖아. 그냥 좀 모르는 척 해주면 안 돼. 라고 말하며 저를 나무랐습니다. 저는 매주 주말 아들 부부가 찾아오길 기다렸습니다. 제가 힘들게 끓인 국에 손수 만든 반찬들을 상에 가득 올리고는 혹시라도 부족할까 더 준비하고 또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방문은 제게 즐거움보다는 항상 묘한 긴장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들리면 저는 부엌에서 간을 다시 한번 보고 혹시라도 며느리가 원하는 것이 있을까 주변을 살폈습니다. 문이 열리면 은지는 어머니, 요즘 생활비가 너무 빠듯해서 아무것도 못 사왔어요. 그래도 안 오는 것보단 낫죠? 하고 말하며 자연스럽게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 말이 아무렇지 않은 척, 그래, 와서 밥이나 먹자 하고 넘겼지만 속으로는 늘 씁쓸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갈비찜, 잡채, 각종 나물들이 가득했지만 은지의 젓가락은 늘 가장 좋은 부위를 향해 있었습니다. 아들 민주는 그런 아내를 말리지 않고 그저 조용히 웃어 넘기곤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태도에서 느껴지는 당연함에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그들에게는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처럼 느껴지는 것 같았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나면 은지는 늘 같은 레퍼토리를 반복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현금 조금 있으세요? 이번 달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또는 냉동실에 고기 남은 거 있으면 조금만 싸주세요. 하고 말하며 제게 무언가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마음에 걸렸던 것은 그 말들이 필요를 가장한 편리처럼 들렸다는 것입니다. 집을 나설 때면 은지의 눈은 늘 집 안을 훌쩍 휴지, 고기, 심지어는 제가 담근 김치통까지 자연스럽게 챙겨갔습니다. 저는 씁쓸한 마음을 감추고 필요하면 가져가 하고 말했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금이 하나씩 그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주는 제 마음은 달아가는데 받는 그들은 당연한 듯 행동했습니다. 다른 집 며느리들이 손에 과일 상자라도 들고 오는 것을 보면 저도 모르게 속이 쓰릴 때가 있었습니다. 은지는 늘 빈손으로 들어와 어머니, 저희 진짜 힘들어서 선물 같은 건 꿈도 못 꿔요. 하고 말했지만 이제는 그 말이 그저 변명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게 과연 형편 때문일까 하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넉넉히 만들어둔 잡채를 보고 은지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저희 집에 싸가도 돼요. 이번 주에 반찬 하나도 못했거든요. 저는 망설이다가 조금만 가져가
내일도 먹어야 하잖아.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기어코 절반을 통째로 가져갔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네 아주머니에게서 들은 뒷말은 제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습니다. 은지가 그 잡채를 친정엄마에게 갖다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문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확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눠 먹으라고 준 것도 아니고 필요해서 가져간다고 했던 그 음식이 결국은 또 다른 곳으로 향했다는 사실에 저는 극심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를 위해 쏟았던 제 정성과 마음이 결국은 다른 곳으로 새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은지가 제 잡채를 친정에 갖다 주었다는 소문은 작은 불씨가 되어 제 마음속에 들러붙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밤새 뒤척이면서 저는 제 지난 날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자. 평생 남편 없이 아들 민준이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낮에는 파출부 일을 하며 밤에는 반찬 가게를 꾸려나갔습니다. 허리 한 번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이 단독주택을 마련했을 때 그 뿌듯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아 지은 집이라 그 안에는 제 청춘과 땀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마당에 심어둔 감나무는 계절마다 색을 달리하며 제 삶의 유일한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드니 큰 집 관리가 점점 버거워졌지만 이 집은 제 존재의 증거 같아 쉽게 내놓을 수 없는 제 몸의 일부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 저의 아들 민주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갈등을 만들기보다는 피하는 쪽을 택하는 아이였죠. 저는 그 점이 오히려 마음에 들었습니다. 며느리 은지를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겉보기에는 싹싹하고 말도 잘해서 저는 속으로 복이 굴러 들어왔구나 싶었습니다. 웃음도 빠르고 말끝마다 애교를 섞는 그녀의 모습에 저는 한없이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웃음이 저를 향할 때와 다른 곳을 향할 때가 다르다는 것을 저는 점점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성격이려니 했지만 세월이 흐르니 그 미묘한 차이가 제 눈에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몇 년 전 민준과 은지가 신혼집을 마련할 때도 저는 가진 돈을 아낌없이 내어주었습니다. 모아둔 돈을 탈탈 털어 보탰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제 비상금 통장에서까지 꺼내 주었습니다. 저는 어미니까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제 노후의 유일한 바람이었으니까요. 은지는 그때도 늘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집 얻게 해주셔서. 저희 어머니는 꿈도 못 꿀 일이에요. 그때 저는 그 말에 한없이 마음이 좋았습니다. 제 진심이 그녀에게 닿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 말 속에는 이미 미묘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꿈도 못 꿀 일이라는 말은 결국 제가 그녀의 친정보다 더 많은 것을 해주어야 한다는 당연함이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그들의 형편없음은 점점 더 당연한 일이 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소박한 부탁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은 생활비가 조금 빠듯해요. 하고 말하면 저는 아무 의심 없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형편없음은 겉모습과 달리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어서 저는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며 상을 차렸지만 은지는 늘 빈손으로 들어섰습니다. 다른 집에서는 며느리들이 과일 상자 하나라도 들고 오는데 은지는 늘 코트만 여미고 들어와 어머니, 저희 진짜 힘들어서 선물 같은 건 꿈도 못 꿔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그래, 힘들다는데 어쩌겠어 하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말하는 힘듦은 늘 제게서 무언가를 얻어가기 위한 변명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형편없음은 점점 더 뻔뻔하고 당연한 요구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주말 저녁
아들 부부가 다녀간 뒤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엌 구석에 놓여 있던 제가 담근 김치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지가 가져갔나 싶어 물어보니 민주는 응, 엄마. 은지가 김치 떨어졌다고 해서 싸줬어. 하고 말했습니다. 필요하면 가져가라는 말은 제 것이었지만 은지가 제게 묻지도 않고 덥석 가져간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동네 친구 복자에게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영자야, 너희 며느리 김치 잘 담더라. 지난번에 은진의 친정엄마 집 갔더니 내 며느리가 담갔다고 하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그릇을 놓칠 뻔했습니다. 제가 담근 김치를 가져가서 자기가 담갔다고 친정엄마에게 자랑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겨우 김치 하나 가지고 뭘 그러나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며느리의 모든 행동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주는 제 마음은 달아가는데 받는 그들은 감사함이 아닌 당연함을 내비치는 태도가 저를 점점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명절이나 경조사 때마다 드러나는 은지의 태도는 저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명절 아침은 늘 분주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며 조상님께 부끄럽지 않게 상을 차렸습니다. 다른 집에서는 며느리들이 과일 상자나 정육 세트를 들고 오는 것이 눈에 보였지만 우리 집은 달랐습니다. 은지는 늘 빈손으로 들어와 어머니, 올해는 진짜 힘들었어요. 명절 선물은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꾹꾹 눌러 참으며 빈손으로 와도 돼. 다만 말은 예쁘게 하자.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은지는 그래도 오긴 왔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라고 말하며 저를 무시하는 듯한 말투를 썼습니다. 그 말끝이 제 마음에 걸려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오긴 왔다는 말이 마치 밥은 얻어먹고 가겠다는 허락처럼 들렸으니까요. 조상 제사상에 올렸던 음식을 치우고 나자 은지는 남은 갈비찜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저희 집에 싸가도 돼요. 고기 구경을 못해서요. 저는 망설이다가 그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민준이에게 들은 이야기는 저를 또 한 번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싸간 고기를 또 친정에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에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참아야지 하고 수없이 넘겼지만 속 깊은 곳에서 괘씸함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스스로를 자꾸 다그쳤습니다. 가족이니까 참아야지.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말자. 형편이 어려우니 도와야지.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제 속마음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과연 형편 때문일까? 아니면 버릇이 된 걸까? 작은 의심이 불쑥불쑥 고개를 들었지요. 저는 평생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는 제 마음과 그것을 당연시하는 며느리의 태도 사이에서 균형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경계가 있어야 할 자리인데 며느리는 그 선을 아무렇지 않게 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돈의 흐름을 적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준 돈, 오늘 내준 물건, 내 마음에 남은 허전함. 숫자가 아니라 감정의 장부였지요. 그 장부에 저는 조심스럽게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필요와 당연함을 구분하자. 그 한 줄이 제 손끝에 오래 남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집안일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2층 단독주택의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었고 마당 관리는 더욱 버거웠습니다. 한때는 감나무에 물을 주는 일이 즐거웠지만 이제는 허리가 아파 삐걱대며 물통을 나르는 것이 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큰 집은 이제 내가 감당하기 힘들다. 조그만 아파트로 옮겨야겠다. 그날 저녁 아들 민준 부부가 들렀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준아, 엄마 이제 이 집 관리가 벅차다. 작은 집으로 이사할까 해. 제 말에 며느리 은지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육식동물의 눈빛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럼 이 큰 집은 저희한테 주시면 되잖아요.
은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습니다. 그 태연함에 저는 당황해서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옆에 있던 민준이도 은지 쪽을 보며 덩달아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 우리 지금 사는 아파트도 좋지만 대출도 아직 남았고, 엄마 이 큰 집에 우리가 들어가 살면 얼마나 좋아. 엄마도 작은 집으로 옮기시면 편하고. 그 말투에는 염치나 망설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을 생각하면 못해줄 것도 없었습니다. 평생 혼자 키워낸 아이였으니까요. 그래, 내 자식인데 살게 해주면 좋지 않나 싶으면서도 속으로는 묘한 불편함이 피어올랐습니다. 무언가를 부탁보다 당연한 권리처럼 말하는 며느리의 표정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대답을 바로 하지 않고 웃으며 넘겼습니다. 아직 결정한 건 아니니 두고 보자. 엄마가 천천히 생각해 볼게. 그러자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생각하시더라도 결국 저희가 들어가야죠. 뭐 다른 선택이 있겠어요? 그 말에 저는 순간적으로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선택이 있겠냐는 은지의 말은 저를 무시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웃는 척했지만 마음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동네 친구 복자에게 이 이야기를 흘렸습니다. 복자야, 내가 작은 집으로 옮길까 하는데 민준이랑 은지가 큰 집에 들어오겠다고 하네. 복자는 제 손을 붙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자야, 애초에 내가 알아서 정해야지. 걔들이 달라고 해서 줘버리면 후회한다. 주는 건 쉬워도 돌려받기는 어려운 법이야. 그래도 내 아들인데 내 인생이 우선이지. 복자의 말이 제 귓속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저는 애써 외면했지만 사실 그날 은지의 태도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감사함이 아닌 당연함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은지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집에 올 때마다 슬쩍 이런 말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들어가면 이 마당은 꽃밭으로 꾸미면 좋겠어요. 방이 2개면 더 좋을 텐데 큰 집이면 가능하겠죠? 부엌 구조가 마음에 들어요. 제가 쓰면 훨씬 알뜰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이미 자기 집이 된 듯이 말하는 태도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편한 돌덩이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 무렵 아들 민준이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제 눈치를 보며 엄마 힘들면 우리가 모실게 라고 말하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아내의 말에 더 맞장구를 쳤습니다. 엄마도 이제 나이 드셨으니 관리 힘드시잖아. 우리가 들어가 살면 엄마도 편하고 우리도 좋고.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아들이 편해지길 바라는 제 마음과 무언가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부딪혔거든요. 저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작은 집으로 옮기면 편해질 거야. 그러나 이 큰 집을 그냥 내줘도 괜찮을까? 고생고생해서 마련한 집인데 저 애들이 감사함보다 당연하단 표정을 짓는 게 걸리네. 결국 저는 그 생각을 마음 한구석에 잠시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확실히 결정을 내릴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달래면서요. 하지만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제 눈은 며느리 은지의 말과 행동을 더 날카롭게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집으로 옮길 결심은 여전히 굳건했지만 이 집을 누구에게 맡길지에 대한 답은 더 이상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지요. 제 마음속 의심은 점점 확신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은지가 집에 올 때마다 짓는 표정과 행동들은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집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이건 좀 낡았네요. 저건 좀 바꿔야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평생 아끼던 앤티크 장식장을 보며 어머니, 이거 요즘 유행이랑 안 맞는데 저희 들어가면 버려야겠어요.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속으로 분노가 치밀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래, 내 맘대로 해라. 라고 답했습니다. 제 삶의 역사가 담긴 물건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녀의 태도에 저는 깊은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저는 며느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아들 민준의 태도에도 점차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은지와 제가 갈등을 겪을 때마다 늘 한 발 물러서서 방관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민준이에게 민준아, 내 아내가 왜 그렇게 우리 집 물건들을 함부로 대하는지 모르겠다. 엄마가 평생 모은 것들인데 라고 말하자 그는 엄마도 이제 좀 내려놓을 때가 됐잖아. 은지가 다 좋은 마음에서 하는 소리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들은 제 마음을 이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아내의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감정의 장부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오늘의 상처, 아들의 말 한마디, 며느리가 내 집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 제 감정들은 이미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장부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장부를 보며 저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평생을 아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그 아들이 이제 와서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서글펐습니다. 저는 내가 이러려고 이 집을 지켰나 하는 회의감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제 방벽에 걸린 낡은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민준이와 함께 찍었던 사진이었습니다. 셋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속에서 저는 지금의 저를 다시 마주했습니다. 그래, 나는 아직 약해지지 않았어.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 삶을 제가 스스로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을요. 저는 더 이상 착한 시어머니 역할에 매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제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작은 집으로 옮길 결심은 변함없었지만 그 큰 집을 누구에게도 그냥 내어주지 않겠다는 다짐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동네 아주머니들을 만났습니다. 그중 한 분이 휴대폰을 들고 오더니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영자씨, 이거 은지 아니야? 화면 속에는 반짝이는 명품 매장 앞에서 포즈를 취한 은지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커다란 로고가 박힌 쇼핑백을 두세 개나 들고 환하게 웃고 있더군요. 순간 제 눈이 얼어붙었습니다. 명품이라니, 늘 돈이 없다, 카드값이 밀렸다며 제게 손을 벌리던 그 며느리가 명품을 두 손 가득 들고 있다니.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불길한 예감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어유, 요즘 애들은 저런 거 좋아하나 봐요. 하고 말했지만 제 심장은 이미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저는 억눌린 마음을 달래려 TV 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손은 자꾸만 휴대폰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결국 은지의 SNS 계정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공간이었는데 그날따라 열어보지 않고는 버틸 수 없었어요. 화면을 넘기는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파리에서의 행복한 시간 샵 엄마랑 여행 샵 샤넬 앞에서 해시태그와 함께 사진 속 은지는 친정. 엄마와 팔짱을 끼고 에펠탑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줄줄이 이어지는 해외여행 사진들. 호텔 조식 뷔페,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스테이크, 그리고 화려한 야경을 배경으로 찍은 셀카까지. 제 마음속에서 절망적인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설마 내가 준 돈으로? 목구멍이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며칠 전 생활비가 없다며 제게 받아간 돈이, 제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이 결국 며느리와 그녀의 친정, 엄마를 위한 호화로운 여행 자금으로 쓰였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명백해졌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철저하게 속았다는 배신감과 모욕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며칠 뒤 찾아왔습니다. 함께 놀이터에 나가던 길, 옆집 아주머니가 넌지시 말했습니다. 영자씨, 며느리 참 좋겠다. 어머니 덕에 편하게 사는 거 아니야. 저번에 보니까 또 새 가방 들었더라. 저는 억지로 웃으며 넘겼지만 그 말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세상은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저만 속고 있었구나. 그 사실에 저는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 속 감정의 장부를 꺼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써 내려온 장부였습니다. 오늘 준 돈, 오늘 내준 물건, 남은 마음의 허전함. 장부 위에 은지의 SNS 사진이 겹쳐 보였습니다. 제 글씨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해서 도와준 게 결국 호화로운 여행, 자금이었단 말인가. 분노가 활화산처럼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모든 것을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착한 시어머니라는 가면을 벗어던지고 며느리 은지의 가면을 벗겨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부러 아들 부부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은지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이 해맑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신발을 벗고 들어섰습니다. 저는 차를 우려내며 은지에게 물었습니다. 은지야, 너 요즘 파리 다녀왔다며? 제 말에 은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해맑던 웃음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그녀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옆에 있던 아들 민준이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저는 아들의 말을 무시하고 은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다시 물었습니다. 친정 엄마랑 해외여행도 다니고 명품 가방도 샀다며. 우리 집에서 가져간 돈으로 말이야. 은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표정을 바꾸고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 대답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여지는 게 중요하다. 그 한마디가 그동안의 모든 의문들을 명확하게 풀어주었습니다. 그동안 은지가 형편이 어렵다고 했던 모든 말들은 사실 다 거짓이었구나. 제가 흘린 눈물과 땀, 제 노후 자금이 며느리의 사치와 허영을 위해 쓰였다는 게 너무도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분노가 극에 달해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보여지는 게 중요하다고? 그럼 내 집, 내 돈은 그냥 쉽게 가져다 써도 된다는 거야? 내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이 내 허영심 채우라고 있는 돈이냐?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은지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할 만큼 했잖아요. 주말마다 와서 어머니 밥 먹어주고 안부도 여쭤보고 그 정도도 못해요? 그녀의 말에 저는 경악했습니다. 주말마다 밥 먹어주는 거지 할 만큼 하는 거지라니. 저는 그녀의 머릿속에 도대체 어떤 계산법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들 민주는 이제서야 상황이 심각해졌음을 깨닫고 저와 은지 사이를 오가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엄마, 은지한테 너무 그러지 마. 어쨌든 우리도 엄마 생각해서 온 거잖아. 저는 민준이의 말에 더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엄마 생각해서 온 것이 아니라 얻어갈 게 있어서 온 것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명백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집 안을 서성였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웃고 있는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뭘 위해 살아왔던 걸까?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무엇을 남겨주려 했던 걸까? 눈물이 쏟아졌지만 이번 눈물은 서글픔보다 분노에 가까웠습니다. 은지의 말과 웃음, SNS의 사진들이 제 머릿속에서 뒤엉켜 소용돌이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참아야지라고 속삭일 수 없었습니다. 제 속을 파고드는 의심은 이제 의심이 아니라 명백한 진실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이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제 삶은 제가 지켜내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은 제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고, 저는 마침내 오랜 고민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며느리의 말과 SNS 사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장면이 떠올라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내가 바보였구나. 내 손으로 내 마음을 속여왔구나. 분노와 서글픔이 교차하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부부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저를 향해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슬슬 이사 준비하셔야죠. 저희도 살던 집 정리하고 옮길 준비해야 하니까요. 은지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에 저는 굳어졌습니다. 정리라니. 제가 되묻자 은지는 당연하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큰 집이요. 어머니도 작은 집으로 가신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이사 준비해야 하잖아요. 옆에 있던 민준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이 더 서글펐습니다. 제 아들이 제 편이 아니라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모양새였으니까요. 저는 차분히 물었습니다. 내가 큰 집에 들어가 살면 나는 어디서 살아야 하니? 제 질문에 은지는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답했습니다. 어머니, 아파트로 옮기시면 되죠. 저희가 알아봐 드릴게요. 작은 집이 관리도 편하고 생활비도 덜 들잖아요. 말만 들으면 걱정하는 듯 했지만 그 속내는 뻔히 보였습니다. 자신들은 큰 집에 들어가 살고 싶다는 욕심뿐이었어요. 그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 딱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동안 미적거리며 흐릿하게만 잡고 있던 생각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래, 작은 집으로 옮기자. 그러나 큰 집은 누구에게도 그냥 주지 않는다. 최소한 당연시하는 저 애들에게는 절대 안 된다. 며칠 뒤 저는 혼자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작은 아파트 몇 군데를 둘러보았지요. 관리비도 적게 들고 엘리베이터도 있는 집, 햇빛이 잘 드는 남양집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 정도면 혼자 살기에 충분하겠네. 작은 집이었지만 오히려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공간에 대한 설렘이 차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오랫동안 서류함을 뒤졌습니다. 큰집 등기부등본, 땅 문서, 통장. 제 손길이 서류 위를 지나갈 때마다 지난 세월의 땀과 눈물이 함께 스쳐갔습니다. 내가 어떤 고생을 해서 이 집을 지켰는데 이걸 아무렇지 않게 내놓으라니. 그럴 순 없다. 다시 아들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대놓고 이사 날짜를 독촉했습니다. 어머니, 이사 날짜를 좀 잡으셔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도 짐을 싸야 하니까요. 이번엔 제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이 집을 너희 집이라도 되는 양 이야기하는구나. 은지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어머니도 힘드시고 저희도 필요하니까 다 같이 좋은 거잖아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좋기는 누가 좋아? 나보고 힘들게 지켜온 집을 내놓으라는데 그게 어떻게 다 같이 좋은 거냐?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이는 어색한 얼굴로 저를 말리려 했지만 저는 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너는 여태껏 이 모든 상황을 보고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니? 민준이는 제 눈을 피하며 엄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잖아. 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좋은 게 아니라 진실을 외면하고 편한 길만을 택하려는 이기심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작은 집 계약서, 초안이 놓여 있었고 제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이 집의 등기부등본과 땅 문서가 들어 있었지요. 이제 결심해야 한다. 나는 작은 집으로 간다. 하지만 이 큰 집은 내 손에서 함부로 나가지 않게 지켜야 한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흘러들어 방 안을 비추었습니다. 그 은은한 빛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또렷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어요.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부동산과 최종 계약을 마쳤습니다. 큰 집에는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했고 저는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해방감에 가까웠습니다. 이제 됐다. 내 인생은 내 손으로 다시 쥐었다. 그날 오후 저는 아들 부부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집에 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말하자 은지는 목소리 가득 설렘을 담아 네 어머니, 내일 뵙겠습니다 하고 답했습니다. 그녀는 제게서 이 집을 넘겨받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을 겁니다. 다음 날 현관문을 열자마자 은지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집에 세입자가 들어온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의 눈은 이미 저를 향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차를 따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결정한 거다. 이 큰 집은 세입자 들어와서 월세 받을 거다. 너희는 이 집에 들어올 수 없어. 제 단호한 말에 은지는 소리쳤습니다. 아니, 저희에게 주기로 했잖아요. 이미 저희 살던 집은 전세 뺐단 말이에요. 어머니 때문에 저희 갈 데도 없어요. 그녀는 거의 울먹이며 따졌습니다. 옆에 있던 민준이도 당황한 얼굴로 엄마, 이게 정말이야?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이미 자기들 집을 내놓고 이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들의 뻔뻔함에 저는 분노를 넘어 경멸을 느꼈습니다. 그건 너희 사정이지. 나는 한 번도 너희에게 이 집을 준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 너희가 스스로 그렇게 믿은 거다. 제 말에 은지는 흥분하여 외쳤습니다. 아니, 자식한테 집 한 채 안 물려주면 뭐 하려고 그 고생을 하셨어요? 다른 집 어머니들은 다 해주시던데. 어머니는 왜 이렇게 고집부리세요? 저희는 어디 가서 살라는 겁니까?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희한테 해줄 만큼 해줬다. 먹여주고 챙겨주고 손주 용돈까지 줬어. 그런데 너는 시댁에는 빈손으로 오면서 친정에는 여행 보내고 명품 사주고 다 했지. 그게 바로 공짜야. 세상에 공짜는 없어. 내가 흘린 땀 한 방울 없이 얻으려는 그 마음이 잘못된 거다. 민준이는 제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저희도 기대하고 준비했는데. 저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내가 내 어미지만 내 인생을 그렇게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나는 평생 허리띠 졸라매며 이 집을 지켰어. 그런데 내 아내는 빈손으로 와서 얻어가기만 하면서 자기 친정에는 흥청망청 돈을 쓰지 않느냐? 그런 사람한테 내가 왜 내 집을 내줘야 하니? 그 말에 은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이어갔습니다. 이제부터는 다르다. 나는 이 집에서 월세 받아서 편히 살 거다. 너희는 없는 살림이라도 내 힘으로 살아봐라. 남의 눈만 보고 살다가는 평생 내 집 하나 못 가진다. 은지는 분노에 치를 떨며 짐을 싸듯 나가버렸습니다. 민준이도 씁쓸한 얼굴로 뒤따라갔습니다. 현관문이 쿵 하고 닫히는 소리가 울릴 때 제 마음 한편에 오래된 짐 하나가 내려앉는 듯 가벼워졌습니다. 며칠 후 저는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크지 않은 아파트였지만 햇볕이 잘 들어와서 마음까지 환해졌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어린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가 보였고 엘리베이터가 있어 오르내리기도 편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 후로도 계속 연락을 해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한동안은 그들에게서 오는 전화와 문자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저는 제 스스로에게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들에게 보낼 에너지로 제 삶을 더 풍요롭게 가꾸는데 집중하기로 마음먹었지요. 이웃 복자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영자야, 잘했어. 이제야 내가 제대로 내 인생을 챙기는구나. 앞으로는 남 눈치 보지 말고 살아. 내가 행복해야 진짜 행복인 거지. 복자의 따뜻한 위로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제야 알겠다.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걸. 누군가에게 기대거나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삶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월세로 받은 돈을 보며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평생 피땀 흘려 지켜온 집이 이제는 제 노후를 편안하게 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으니까요. 더 이상 며느리의 뻔뻔한 요구를 들어줄 필요도 없었고 아들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굴레에서 벗어난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은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내 편안해졌습니다. 넓은 집을 혼자 청소하며 힘들어할 필요도 없었고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지어야 한다는 부담감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해 먹었고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을 마음 편하게 보았습니다. 가끔은 예전처럼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그들에게서 받는 상처와 배신감에 비하면
지금의 외로움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외로움은 제게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을 주었고, 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작은 부엌에서 따끈한 국을 끓여 놓고 혼자 밥상을 차렸습니다. TV를 켜니 여행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온천 마을, 바닷가, 호텔에서 바라본 노을진 풍경. 그 화면을 바라보면서 저는 슬며시 웃음이 났습니다. 이제는 나도 여행을 가볼까.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서. 따뜻한 국물 한 숟가락을 떠먹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인 삶을 살겠다. 더는 속지 않고, 더는 빼앗기지 않고. 창밖에는 노을빛이 붉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제 새 보금자리를 비추는 그 빛은 마치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는 듯했습니다. 저는 며칠 뒤 마음을 정리하고 아들에게 먼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잘 지내고 있단다. 너희와 엄마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 엄마는 너를 사랑하지만 엄마의 삶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도 알게 됐단다. 이제 엄마의 삶을 살아가려 해. 너희도 너희의 삶을 살아가렴. 서로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구나. 언젠가 마음이 편해지면 그때 다시 보자. 민준이는 답장이 없었지만 저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침묵이 더 이상 저를 아프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며느리가 제게서 당연하게 얻어가려 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제가 그들에게 베풀었던 사랑의 또 다른 형태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들에게는 당연한 권리로 변질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주는 것에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그들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새로 이사 온 동네의 풍경을 바라봅니다. 공원에 가서 산책을 하고 작은 텃밭에 상추를 심으며 소소한 기쁨을 느낍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빼앗길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제 삶의 주인이 되어 매 순간을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를 지치게 했던 가족이라는 짐을 내려놓자 비로소 나라는 존재가 온전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마음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누군가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은 나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지 않으며 내가 흘린 땀과 눈물의 가치를 알아주는 이는 결국 나 자신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저처럼 누군가에게 속고 상처받고 계시다면 부디 용기를 내어 아니요라고 말하세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보, 나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 이혼해줘.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주방에 흐르던 조용한 클래식 음악도, 끓던 찌개 소리도, 심지어 제 심장 소리마저 멎은 것 같았죠. 설마 했어요. 설마 그 사랑한다는 사람이 제 가장 오래된 친구, 미영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 말을 듣던 순간 제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고 눈앞에 있던 남편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 미영이야. 너도 알잖아. 우린 예전부터 그런 사이였어. 저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제 친구이자 남편의 첫사랑이었단 건 알고 있었지만 설마 지금 이 나이에 그것도 나와 다시 친구로 지내는 상황에서 다시 사랑에 빠졌다고 말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용인에 살고 있는 53살 지연이라고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이 이렇게 부끄럽고 아픈 고백으로 시작될 줄은 몰랐어요.
남편 민수와는 25세, 결혼해 올해로 벌써 28년째 부부로 살아왔습니다. 두 아이는 다 성장해 각자 결혼했고, 이제 저희 부부는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나날이었죠. 누가 봐도 평온한 중년 부부처럼 보였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모든 평화는 그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나 이제 더는 널 여자로 보지 않아. 그날 남편이 건넨 그 말은 제 가슴을 한 번 더 찔렀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민수에게 저는 아내일 뿐, 여자였던 적은 한 번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더 참담한 건 그 말이 떨어지던 순간 제가 이미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민수가 점점 달라졌다는 것. 늦은 귀가, 휴대폰을 절대 열어놓지 않던 습관, 그리고 무심해진 눈빛. 그런데 문제는 그 눈빛이 제가 가장 믿었던 친구 미영에게만 따뜻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늦어? 회식? 부장님이랑 단둘이 술 한잔하게 됐어. 민수의 대답은 너무도 익숙한 톤이었고, 그 순간도 전 그냥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어요. 적어도 제가 직접 보기 전까진요. 그날은 금요일이었고, 민수는 평소처럼 회식이라며 늦게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예감이 들어 무작정 그의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기다렸죠. 그런데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믿기 어려운 현실이었어요. 낯익은 여자와 다정히 걸어 나오는 민수. 그 여자의 팔짱을 꼭 낀 모습. 그리고 그 여자가 바로 제 절친 미영이라는 사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너무 선명했어요. 민수가 저한테는 무뚝뚝하고 건조한 말투밖에 안 하던 그 입술이 미영에게는 달콤한 속삭임을 쏟아내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민수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등을 돌렸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아니야. 미영이가 그럴 리 없어.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머릿속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웃던 모습이 자꾸 맴돌았어요. 그 장면이 가슴에 박힌 가시처럼 계속 저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였어요. 저는 우연이라도 두 사람을 마주치는 일이 이상하게 자주 생겼다는 걸 깨달았죠. 그날 이후로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민수 앞에서 웃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몰랐다는 듯이. 여보, 어깨 좀 주물러 줄까? 요즘 피곤해 보이네. 괜찮아. 그냥 씻고 잘게. 예전엔 피곤해도 제 손길에 잠시라도 기대곤 했던 민수가 요즘은 제 손길조차 피하는 듯 했어요. 변한 건 저였을까요? 아니면 민수였을까요? 미영이와도 일부러 거리를 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더 자주, 더 가까이 다가오려 했죠. 요즘 민수 오빠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 일 때문에 그런가? 그녀의 말투는 너무 자연스러웠고 그 안에 감춰진 낯선 자신감이 묘하게 신경을 긁었어요. 요즘 워낙 바쁘긴 하지. 그저 웃으며 넘겼지만 제 가슴은 답답하게 조여왔죠. 그러던 어느 날 민수의 셔츠 주머니에서 떨어진 종이 쪼가리 하나, 한 손에 쥐어질 만큼 작은 호텔 영수증, 스탠다드룸, 2인 숙박, 오후 4시 체크인, 오전 11시 체크아웃. 그 순간 무릎이 후들거릴 만큼 심장이 뛰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미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민수의 생일 파티를 도와주겠다며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언니, 오늘 화장 왜 이렇게 예뻐요? 민수 오빠, 놀라겠어요. 그녀의 입술은 유난히 붉었고 민수는 그녀를 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그제야 저는 확신했어요. 이 두 사람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거요. 여보, 오늘도 늦을 거야? 응, 회식이 있어서 아마 자정쯤 들어갈 듯해. 그날 밤 민수는 여느 때보다 더 서둘러 외출했어요. 제가 보낸 카디건도 입지 않고 그녀가 선물했다는 셔츠에 은은한 향수를 뿌리고 나갔죠. 그리고 저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민수를 따라 나섰습니다. 비 오는 평일 저녁 택시를 타고 향한 곳은 도심 외곽의 조용한 호텔. 그 안으로 들어가는 민수의 뒷모습. 그리고 그보다 10분 먼저 로비로 들어간 미영. 심장이 두근거린다는 표현으론 부족했어요.
차라리 그 자리에 쓰러졌다면 나았을지도 모르죠. 유리창 너머 두 사람의 실루엣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조용히 붙어 있는 게 보였어요. 그녀의 손이 민수의 손등 위에 올려진 순간 제 입에선 짧은 비명이 새어나왔죠. 다음 날 아침 민수는 거짓말처럼 태연했습니다. 어제는 회식 길어져서 호텔에서 잤어. 운전할 상태가 아니라서. 혼자였어? 응, 왜? 순간 그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뭐 하겠어요. 이건 증명이 아니라 감정의 문제니까요. 그날 밤 미영에게서 톡이 왔습니다. 언니, 민수 오빠랑 요즘 사이 괜찮죠? 어쩐지 요즘 오빠가 외로워 보이더라고요. 그 문장, 저를 비웃는 듯한 이중의 뉘앙스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요즘 미영이 자주 연락해? 그냥 안부 정도지 왜? 민수는 웃으며 말을 돌렸지만 저는 이미 그의 휴대폰에서 미영의 이름이 뜨는 시간을 다 외우고 있었어요. 새벽 2시, 오전 10시, 그리고 오후 5시 반. 그냥 묻는 거야. 너희 둘이 예전부터 친했잖아. 에이, 설마 걔가 나보다 내 편이지. 민수는 그렇게 말하며 저를 안아주려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그의 손길에서 어쩌면 예전엔 설렘이었을 무언가가 이제는 의무감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어요. 민수가 미영과 함께 침대에 누워 귀에 속삭이는 장면, 그리고 미영이 그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며 말했죠. 오빠, 언니는 이런 촉감 모를 거예요, 여기. 언니는 만져보지도 않았겠죠. 꿈이라기엔 너무 선명했고 제 몸이 미묘하게 반응하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식은땀이 흘렀고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그들이 진짜 그런 사이가 아니라고 해도 저는 이미 의심이라는 가장 잔혹한 감정에 몸을 맡기고 있다는 걸. 민수가 샤워하고 나왔을 때 저는 물었어요. 민수야, 미영이랑 정말 아무 일 없었어?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표정엔 죄책감이 아니라 어쩌면 저를 향한 연민 같은 게 깃들어 있었죠. 그 순간 전 느꼈어요. 민수를 잃은 건 어제가 아니라 이미 꽤 오래전이라는 거요. 나중에 봐요. 오빠, 미영은 민수에게 귓가에 속삭이듯 말을 남기고 먼저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저는 화장실에서 나오는 길에 그 장면을 봤죠. 그들의 거리, 눈빛, 그리고 민수의 미세한 미소. 이건 그냥 친구 사이의 대화는 아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자꾸 백미러로 제 얼굴을 훔쳐봤죠.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말했어요.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말이 없어? 피곤해서. 그래. 거기서 미영이랑 무슨 얘기했어? 그 순간 민수의 동공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아니라고 그냥 인사했다고 말했지만 그 눈빛은 이미 모든 걸 말하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잠든 민수의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지문은 여전히 제 손가락으로 등록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봐버렸어요. 오빠, 오늘 손 스치던 거 나만 떨렸어요? 그러게 그 손길이 생각나서 잠이 안 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읽고 또 읽고 손이 떨렸어요. 분명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었지만 이미 감정은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불을 다시 덮고 민수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제가 기대던 그 넓은 어깨, 지금은 낯선 누군가에게 기댈 공간이 된 건 아닐까. 다음 날 민수가 출근하고 저는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점심이나 할래? 그래. 언니?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저도 손을 꽉 쥐었죠. 저희 사이 이제 절대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서로 알면서도 아무 일 없는 척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점심은 폭풍 전야 같았어요. 민수 씨, 요즘 언니랑은 어때요? 점심을 먹던 도중
미영이 갑자기 그렇게 물었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는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내가 왜 그걸 묻지? 그냥 요즘 언니가 많이 힘들어 보이셔서요. 그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고 저도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미영아, 너랑 민수 문자 자주 하지? 그게 무슨? 내가 봤어. 내가 보낸 문자 오빠. 손 스쳤던 거. 아직도 기억나 그런 말. 왜 한 거야? 미영의 눈이 커졌고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 순간 그녀의 손이 살짝 떨리더군요. 언니, 미안해요. 그런 뜻 아니었어요. 그냥 요즘 외롭고 민수 오빠랑 이야기하면 좀 위안이 돼서. 위안. 남의 남편이 위안거리니? 아니요. 언니,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냥 언니한테 말 못할 감정이 생겨서 혼자 사귀려던 건데. 그녀는 눈물을 흘렸고 저는 일어나 자리에서 나와버렸습니다. 혼자 걸으며 생각했어요. 그동안 저와 민수 사이에서 무너졌던 것들, 서로 애정 표현을 아끼게 된 시간들, 그리고 그 틈을 파고든 미영이라는 존재. 그날 밤 민수가 퇴근하자마자 물었어요. 미영이랑. 솔직히 말해. 내가 먼저 시작했어, 아니면 그녀가 다가온 거야? 민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날 내가 먼저 손을 잡았어, 잠깐. 그냥 위로가 필요해서. 너랑 대화가 안 되니까. 그 말에 심장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사랑은 때론 외로움으로 무너지지만 배신은 다 이유가 돼도 용서는 안 되는 거니까요. 나 잠시 언니 집 나와 있으려 해요. 며칠 후 미영이 제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말은 곧 민수와의 거리를 더 좁히겠다는 선언처럼 느껴졌죠. 그날 저녁 민수는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왔습니다. 미영이 너한테 말한 거야. 집 나가겠다고. 응, 그 아이. 우리 사이 다 알아. 이제 숨길 필요 없잖아. 당신도 알았잖아. 우린 이미 무너졌어. 민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혜진아, 나 사실 미영이한테 마음 흔들린 적 있어 하지만 그건 단지 흔들림이었을 뿐이야. 내가 진짜 원하는 사람은 너야. 그 말이 마치 낡은 벽에 던져진 못 같았어요. 잡을 수도 없고 박을 수도 없는.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화장실에 가려다 민수의 휴대폰이 울리는 걸 봤어요. 알림엔 이렇게 떠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 밤엔 내 꿈 꿔요. 이젠 정말 혼자 있고 쉽지 않아요. 미영이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는 미영의 사진 하나가 깔려 있었어요. 긴 머리카락이 어깨를 타고 흐르고 옅은 미소와 함께 민수를 향한 눈빛이 담긴 사진이었죠. 그 순간 모든 게 분명해졌습니다. 민수가 미영을 단순히 위로했던 게 아니라 그 감정을 받아들였다는 것. 그리고 그녀도 그것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식탁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미영이 오늘부터 언니 집에 있겠대, 혜진아.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저는 조용히 커피를 들이켰습니다. 그 입 안 가득 퍼지는 쓴맛이 마치 지금 제 감정 같았거든요. 민수 씨, 우리 한 달만 떨어져 있어 봐요. 서로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순간 민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너 이혼 생각하는 거야. 아니요, 이혼은 아직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우린 서로에게 너무 익숙해서 당연하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민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알았어. 그럼 한 달.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 누워 문득 민수와 함께한 20년의 시간을 떠올렸어요. 그가 처음 제게 반했던 순간 제 얼굴을 보며 당신은 참 따뜻한 사람이에요 라던 말, 결혼식 날 제 손을 꼭 잡고 했던 약속, 그리고 어느샌가 우리는 서로의 눈을 피하고 마음의 대화를 잃어버렸다는 사실까지. 한 달이라는 시간, 그건 너무 길지도 짧지도 않은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미영 사이, 그 틈은 생각보다 깊고 어두운 곳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민수는 짐을 챙겨 나갔고 저는 홀로 조용한 집 안을 서성였어요. 침묵이 너무 깊어서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까지 낯설게 들릴 정도였죠. 그날 저녁 혼자 밥을 먹는데 젓가락을 들 힘조차 나지 않았어요. 20년을 함께했던 사람이 없다는 게 이렇게 공허할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후 문득 용기를 내서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야 괜찮아?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숨소리가 왠지 모르게 무거웠습니다. 언니, 미안해. 다 진짜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 나 너 원망 안 해. 근데 민수 오빠랑은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잠시의 정적. 같이 있긴 해. 근데 나도 혼란스러워. 내가 뭘 바라는지도 잘 모르겠어. 그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났어요. 사람의 마음이란 게 이렇게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건가 싶었죠. 그날 밤 민수에게 메시지가 왔어요. 잘 지내. 내가 없으니까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아. 그 말 한 줄에 제 마음은 다시 흔들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저를 생각하고 있었고 그 감정은 아직 식지 않은 듯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도 저도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 셋의 감정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건 선택과 책임, 그리고 미래를 결정해야 할 무거운 무게였죠. 며칠 뒤 민수가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비 내리는 저녁, 그는 우산도 없이 서 있었어요. 젖은 셔츠 사이로 보이는 그의 표정은 후회와 미련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혜진아, 나 아직도 너 사랑해. 그 말에 제 심장이 요동쳤어요. 하지만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은 그걸로 다 되는 게 아니야. 책임도 믿음도 있어야 해. 민수는 잠시 고개를 떨궜다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줄 수는 없을까? 그 순간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나도 언니한테 할 말이 있어. 미영이었어요. 그녀 역시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린 민수 오빠랑 잘 안 됐어. 처음엔 감정이 흔들렸던 건 맞아. 근데 그게 언니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더라. 세 사람 사이에 정적이 흘렀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내 마음을 하나씩 정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도 선택하지 않을 거야. 민수도 미영이도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누가 날 사랑해도 결국 상처만 남는다는 걸 알았어. 그날 밤 혼자 돌아온 집에서 오랜만에 따뜻한 물로 목욕을 했고 향초를 켜고 책을 읽었어요. 이제 누군가의 아내도 친구도 아닌 나라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죠. 비록 상처는 남았지만 그 아픔 덕분에 저는 제 자신을 조금 더 알게 되었고 더 단단해졌습니다.